내가 처음 산조를 대한 것은 1961년, 지금서부터 40여 년 전인데, 산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쉽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이 들으면 그게 다 똑같은 가락으로 들리는데, 산조 타는 사람은 첫 번부터 끝까지 1시간을 쭉 타보면은 똑같은 가락은 없어요. 마치 산속을 들어가서 길을 가되 남이 닦고는 길 하나로만 다니는 거와 자기 마음대로 이쪽 골목 저쪽 길 해서 숲속을 헤쳐다니듯이 아주 재밌는 그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들다가도 산조를 타면 그 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이 이상 어떻게 더 행복하냐. 뭐 이런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참 불쌍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산조는 무궁무진한 비밀의 길을 숨겨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숲이다. 어느 하나도 같은 길은 없으며 연주자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야 하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다. 산조가 우리 음악에 한 줄기를 얹어 놓은 지 이제 100년. 그러나 새로운 1000년. 가장 주목받아야 할 우리 음악의 장르로 손꼽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유를 찾되 틀이 정해져 있는 속에서의 자유, 이러한 민족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산조 음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장단을 그렇게 엄하게 정해놓고 그 장단 속에서 최대한 자유를 찾으면서 가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정서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락들을 전부 다 토해내는, 그러면서 장단과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은 음악,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산조라는 음악에다가 다 토해낸 것이 아닌가. 자기들의 민족의 풍부한 전통에 바탕을 두어서 새로운 양식을 민족적으로 꽃피운 게 산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양반들의 대칭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고,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들의 해방적인 구조고, 그것은 외국에 대한 민족의 자주적인 거고, 그러한 독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그러한 민족음악 양식으로서는 전례에 없었던 오늘날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그러한 양식이 됐던 거죠. 산조가 본격적인 연주 양식으로 정착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중과 함께 우리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즈음 산조가 문화의 중심에 떠오른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19세기 말에 산조가 태어났던 시기에는 민중들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던 시기였죠. 왜냐하면 그 동화기나 이런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중의 힘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민중의 힘을 강력해지면서 그 민중들의 향유하던 음악적인 양식들도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풍부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조직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종교 중심의 음악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중심의 음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음악사에서는 그 왕권 중심의 음악에서 민간 중심의 음악으로 변화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조를 얘기할 때 민중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이 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9세기 말에 어떤 그 정치적 변화와 혼동 속에서 민중들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새롭게 조직된 음악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19세기 기악음악의 가장 대단한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2002년 10월 전남 영암에서는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산조의 원형을 발표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더불어 한국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산조의 창시자 김창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기도 했다. 김창조 선생님께서는 1890년에 산조를 창작하셨는데요. 김창조 선생님께서 산조를 작곡하기 전에는 그 가야금 병창이나 풍류나 무용 반주, 신방곡 이런 곳에 가야금이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5분 내지 10분 곡에 불과하던 것을 김창조 선생님께서 산조의 틀을 짜시고요. 정형화하셔서 30분 내지 40분짜리 곡을 만들므로써 서양의 소나타에 버금가는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창조가 만든 산조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악이었다. 기존의 짧은 곡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산조 특유의 멋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살아나기 시작한다. 조였다가 풀어지는 즉흥적인 호흡 구조와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락들, 그리고 진취적인 몰이 구조 장단들이 김창조 산조의 특징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산조의 특징이 된 것이다. 조선 전기의 그 음악에서는 조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예에 잘 어우러지는, 예를 위해서 음악에 잘 봉사하는 그런 음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산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감성에 바탕한, 그리고 감성을 중요시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근대 정신하고 통하고, 또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런 정신하고 통하고. 이전까지 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신분 제도가 무너지면서 음악의 규격도 달라지게 된다. 길고 모양새를 갖춘 음악은 양반들의 음악이라는 관념이 깨어지고, 민중들의 음악인 산조에도 길이가 늘어나고 구조가 생기고 이야기와 의미를 담게 되었다. 당시로선 가장 인기 있던 민간 악기이던 가야금을 통해 이런 새로운 선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민중들의 생활과 정신 세계를 가장 닮아 있는 음악이 바로 산조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악의 큰 줄기를 볼 적에 하나는 이제 선비를 중심으로 한 상층부의 음악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민중의 음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눌 적에 하나는 이제 정악이나 풍류가 되고 또 하나는 산조가 되는데요. 그 정악이나 풍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단이 도두리 장단입니다. 이 장단은 반복되는 장단이 많은 거예요. 4분의 6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산조는요. 장단이라든가 선율이 반복되지 않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몰아간다라는 말처럼 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회 의식과 연관이 되는데 그 도두리 장단을 즐겼던 사람들은 사회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했고 산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모리 장단을 통해서 어떤 지향성 구조, 새로운 세계, 열린 세계, 지금과 다른 세계 이런 세계로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산조는 말 그대로 흐트러진 음악을 한데 모아 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중들이 즐기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흩어놓고 그들의 특징을 모아 조화를 이뤄낸 것이 산조다. 자유로운 듯하면서 통일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은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산조의 이런 특징은 그 핏줄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산조의 어머니는 신하위다. 산조 이전까지 민간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기악 양식이 바로 신하위였는데 산조나 신하위는 여러 가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산조를 기악적인 그 장르로만 본다면은 신하위나 봉장취의 그런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하위는 남도의 구두 음악에서 많이 연주되는 그런 그 음악 토리죠. 신하위는 민간에서 무속적인 의식을 담당하는 종교 음악이었다. 그런데 몇몇 산조의 명인들이 구청의 문을 열고 나와 민중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살인문 안으로 이 선율을 이끌게 된 것이다. 진도에서 관의 창시자가 나오시고 박종기 씨가 바로 저의 할아버지 되시고 대금 산조의 창시자지요. 진도에서 물 건너서 그렇게 멀지 않는 영암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김창조 씨가 현의 가야금에 대한 산조의 창시자죠. 그러면 그런 그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서 첫 번에 구판에 다니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님도 구판에를 다니셨고 나머지 해갓잔치나 또 아주 부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강머리 시킴이나 그럴 때는 명인들을 불러 모시죠. 같이 구설하다 보면 서로 그 정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게가 결국은 연습할 때는 코로 혼자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 휘바람으로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디 걸어가면서 휘바람으로 돼 있고 이제 그게 차츰차츰 장단에다가 맞춰서 시작해 보니까 아 이것은 길어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짜진 것이 막 산조지. 해변양
산조를 낳은 것이 시나위라면 기른 아버지는 판소리다. 시나위 가락의 자유분방함에 판소리의 소리길과 장단틀이 녹아들면서 산조는 뛰어난 형식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판소리는 당시 민중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던 음악 장르였기 때문에 더불어 기악곡인 산조의 양식도 더욱 견고해졌다. 성악의 대표적인 장르인 판소리와 가락의 대표적 장르인 산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들 사이에 빼어난 양식미와 음악적 풍부함이 더해졌다. 글자 그대로 흩어산자 맞춤조자 가야금 산조 아닙니까? 전부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판소리에 참 진양조, 중물이, 중중물이 찾으면 장단 틀이 있듯이 또 모든 건 우조나 계면조나 평조나 이 소리로 제대로 끌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가야금으로 옮겨와서 장단 틀이 더 짠 것이 산조라 이 말입니다. 若者たちも続々と戦場へ駆り立てられている 1920년대 들어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지만 산조는 오히려 민중들의 한과 정서를 대변하며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다. 당시 니폰을 비롯한 일본 음반업자들이 산조가 한국 민중들의 정서에 가장 호소력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상업화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음악 감성에 가장 잘 맞고 널리 소통된다는 걸 가장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레코드 음반 산업계가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을 섭외해서 고음반으로 이것을 소통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널리 알려졌거든요. 많은 일본의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가야금 산조 음반을 출시하면서 또 다른 명인들이 주목받게 된다. 당시 민중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가야금 산조 연주자는 심상건이었다. 심상건은 1930년대 이미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가야금 산조의 정수를 민중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다. 산조의 맛에 대해서는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던 심상건 씨가 한마디로 멋있게 풀어놓은 게 있죠. 산조를 듣는 맛은 죄고 푸는 데 있다.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 서양에서도 그 음악의 가장 중요한 점을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는 그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대 최고의 가야금 산조 명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였지만 신분 차별이 남아있던 당시에는 산조 연주자로서의 예술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 이런 이제 촌에서 이제 가야금 산조를 하자니 어려워 그러니까 욕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쫓아나가서 멱살 긁고 와서는 막 닭걸새더만 그려. 가끔 그랬시오. 그래서 이게 뭔지 아느냐고 너희가. 이거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걸 아느냐고. 좀 깨라고. 주먹으로 쥐어지르고 싶대요. 한편 이 즈음 신분적 차별을 거스르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까지 모든 악기의 으뜸이라고 칭송받았던 섬디의 악기 검은고가 백낙준에 의해 민중의 음악인 산조를 담는 악기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시대에는 그 정악이나 이 풍류는 그 몇 층에 있는 그 양반 계급들만이 하던 음악을 그 민중들의 그 한을 검은고에다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그 음악 양상이 이제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뭐 이런 장단을 쭉 나열해 보면 그게 다 무속 장단하고도 가깝고 판소리 장단하고도 가까운데 그 장단에다 얹어서 사람의 희로애락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악 양상으로 봐서는 대단한 혁신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수적이던 상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화 사상이 적극적인 신지식인들의 호응으로 검은고 산조도 제법 자리를 잡게 된다. 꼿꼿하고 기계 있는 검은고 산조의 선율은 가야금 산조에 비해 색다른 맛이 느껴진다. 일제 문화말살 정책이 극에 달하던 1930년대 일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민족 음악들을 천하게 여기고 압박을 가해온다. 판소리마저 일본어로 개작해서 불러야 했던 시대였기에 산조 연주자들은 곳곳에 숨어 힘겹게 산조를 지키려 애를 썼다. 이때 산조의 명맥이 근근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적잖은 기여를 한 것이 기생들의 조합인 권번이었다. 특히 여성 연주자들은 권번이 아니고서는 활동할 장소나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많은 산조 연주자들이 이곳에서 기생들에게 소리와 장단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음악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방이 돼서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민족 문화를 건설하자는 그 으뜸가는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때 맞이했을 때 정말 19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학교 교육으로 한국 음악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전히 미군정하였고 그것이 미국식 교육제도를 또 받다 보니까 음악이 바로 미국 중심의 서양 음악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고 이게 제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아웃사이드 음악으로만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음악들은 여전히 소수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로 인해 6.25 이후 최고의 산조 명인이라 일컬어지는 안기옥, 정남이와 같은 연주자들이 예술인들을 대접한다는 사회주의에 이끌려 월북을 선택하게 된다. 민간 음악에 활동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분들이 대개 고향이나 향리에서 굉장히 그 신분적으로 아주 혹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상당한 그 산조의 명인 중에 또 몇 분들은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북쪽의 어떤 그런 활동 무대를 북쪽에 택하기도 한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남쪽에 형성되었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 계속 순치되기를 아마 거부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성악의 판소리와 함께 기악의 산조가 우리 음악을 이끌어온 양대 기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조 음악의 비중은 크고 넓었다. 비록 역사는 채 한 세기를 꼽을 정도로 일천하지만 우리의 민족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악곡이 바로 산조인 것이다. 유난히 굴곡이 많았던 우리 음악 100년. 그 속에 산조 100년이 숨쉬고 있었다. 산조는 우리 음악의 어떤 보물창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산조라는 구조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음악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에는 요즘의 음악까지도 산조의 어떤 장단의 틀 속에서 새로운 음악으로 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산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이후 산조의 유파는 가야금, 대금을 넘어서 아쟁이며 피리, 해금 등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우리 기악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사랑받는 음악 형식으로 산조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많은 고통도 있었고 음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조 연주자들은 오히려 폐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한범수, 김윤덕, 신쾌동, 지영희, 성금연 같은 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악의 폭넓은 연주법을 연구하고 완벽한 기악 독주곡으로 정립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 많은 그 사회 혼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산조에 치중을 많이 했고 자기만의 음악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 찬조가 만들어진 지 그 당시로 봐서는 한 50년쯤 되는 쯤 아마 될 겁니다. 그 초창기의 산조를 만들 때는 그 판소리가 중심이 된 선율 구조와 리듬 구조를 얹어서 기악의 독립적인 기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완벽한 독립 형태로 가기 위한 기악 독주곡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 전해지는 산조는 거의 그 당시에 완성기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산조는 수많은 연주자들의 피와 땀을 먹으며 자란 들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처럼 완성미를 갖춘 최고의 기악곡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척박한 토양을 이겨내는 숱한 명인들의 신념과 정신이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산조에는 우리 음악의 모든 소리와 구성이 함께 들어있다. 우리 음악의 온갖 장단과 가락, 조, 또 각 지방의 독특한 음악적 특성에 시대적 정신까지 담았으니 산조는 우리의 민족성과 철학을 담은 기악곡의 총체인 셈이다. 산조는 이제 판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소리, 시조, 가곡, 가사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무속적으로 그 뭐 상여 소리 같은 거 아니면은 넋을 달래는 거 미녀적인 거 또 서도적인 거 하여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조성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의 흔들림 속에 그 맛이 들어 있는 것이죠. 6.25 전쟁 이후 산조의 형식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지만 그 연주자들은 여전히 공연 문화의 외곽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소각 연주자들은 민족예술단이나 여성국극단, 창극공연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에도 산조는 그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변방을 떠돌아야만 했다.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소리하고, 예, 자 이런 거 이제 병창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면 좋아하고 산조 느리게 내놓으면은 시조 같은 거 하고 산조 내놓으면은 한쪽도 잠자고 그랬다니까. 당시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었던 유대봉은 대중음악인 트로트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등 실험적인 도전을 하기도 했었다. 유대봉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중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예술성을 주목받고 싶어 했다. 그만큼 산조는 단지 몇몇 전문가 집단에게만 예술성 높은 음악이라 칭송받았을 뿐 이번에는 서양 음악의 본물에 치여 대중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우리 그 문화 말살 정치를 일환으로서 이걸 자꾸 근본을 몰아넣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것이 전부 다 아주 천박하게 보이게끔, 쉽게 말하면 술집에서 하게 되고, 술집에서 하게 되면 그냥 기생들이 하게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예술적으로 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산조 음악을 대중으로 가깝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성금연 명인이세요. 과거에 산조의 명인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남성 명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금연 명인의 시대에서는 여성 명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성금연 명인이 여성 명인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에요. 이분은 1950년대와 60년대 이제 방송음악을 담당을 했었는데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그 방송 시간에 맞게 5분짜리 산조를 타주세요. 10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금연은 많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명쾌한 가락을 중심으로 한 산조를 주로 연주하며 대중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60, 70년대를 통틀어 성금연처럼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음악을 보여준 가야금 연주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예술인이었다. 저희 어머님은요, 아버님하고 같이 그 시대 그분들은요, 그 상황에 맞게 다 해는 것이 전문 프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음악을 다 하시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산조도 그 방송하실 때요, 막 말씀하시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탁탁탁 잘라서 그냥 툭 짜서 그냥 두 번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면서 늘 하신 말씀은, 아니 산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대야 그러면서 어쩌자는 거야 그러시면서 한 말씀 하시면서 해요. 원하시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오신 분들, 듣는 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에 맞게 음악을 해드리는 거죠. 가야금 산조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성금연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1972년 미국 카네기홀 연주는 성금연이 연주가로서 경험한 절정의 무대가 되었다. 성금연은 산조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산조의 매력을 각인시킨 최초의 연주자였다. 이분의 산조 가락은요,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 판소리라든가 기존의 산조를 생각할 적에 한스러운 계면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음악 속에 계면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평조라든가 우조가 많아요. 밝고 화려한 가락이 많은데, 이렇게 밝고 화려한 가락을 아주 능숙한 기교로 세련되고 화려하게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무대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산조를 타는 거 보면 모두 입을 벌리고 와 하면서 감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야금 산조의 명인 성금연의 이런 음악적 성공 뒤에는 가깝게는 그 남편인 지영희가 있었고, 멀리는 그의 정신적 스승 안기옥의 영향이 컸다. 안기옥 선생님이 어머니 큰 선생님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어떤 그 보존하기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존된 음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구성력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안기옥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늘 그런 그 음악을 이렇게 자기 세계를 펼쳐가는 그런 거를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성금연은 가야금 산조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이제껏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악보를 통한 가야금 산조의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서울국악예술관은 1960년 박귀희를 주축으로 성금연, 김윤덕, 신쾌동, 지영희 등 당시 민속악의 명인들이 마음을 뭉쳐 문을 연 예술학교다. 이때 성금연은 남편과 함께 국악예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된다.
새로운 우리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후황양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일제 치하 때 탄압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의 장인 정신으로 견뎌 나와서 비로소 1960년에 우리 학교 개교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분들의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체 교습비나 이런 거 없이 데려다가 서로 가르치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 그 1세대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이제 작고하시고 현재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 일제시대 문화말살 정책의 희생양이 된 이후로 제대로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던 우리 음악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어려움 속에서 몇몇 명인들이 앞장서서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한 것은 우리 민족음악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몸부림이었다.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는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레파토리로 꼽히지만 그 음악성만큼 인물은 당대에 주목받지 못했다. 산조 음악을 탔던 많은 명의들 가운데서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아주 화려하게 연주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음악성은 상당히 뛰어난데 시대와 좀 잘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부각을 되지 못했던 안타깝게 살았던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분이 함동정월 명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녀의 생애는 춤추는 가야꼬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함 선생님의 그 과거의 삶을 그려낸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 생을 사셨어요. 어렵게, 힘겹게. 그렇지만은 자존심은 대단하셨던 것이고. 본명이 함금덕인 함동정월은 가야금의 명인 최옥삼에게 가야금 산조를 사사하고 판소리, 풍류, 정가, 춤 등의 다양한 음악 수업을 받은 후 판소리와 가야금 명인으로 활동했다. 여자분이지만은 하도 줄을 되게 조여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왼손이 이만큼 근육이 오른손보다도 근육이 더 훨씬 커져서 남자 연주자 어떤 때는 예술학교에 교사로 계시던 신캐동 선생님이 함동정월 선생님 가야금을 한번 만져보고서는 아이고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줄로 연주를 하느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만큼 독특하다라는 것이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서 실력을 갖춘 그녀였지만 시대 상황은 여인과 예술인으로 동시에 살아가도록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드라마처럼 파란만장했던 함동정월의 삶은 그녀의 산조를 더욱 구성지게 만들었다. 함 선생님 자체도 자기 자손들이 자기 어머니께서 국악하는 걸 부끄러워서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 한 분만 끝까지 어머니 옆에 남아 있었죠. 다른 아들들은 전혀 그 어머니를 찾아뵙지를 않았어요. 그저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이셨죠. 안 온다고 아들들이 찾아 안 온다고 원망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함동정월은 전통과 현대가 혼재하는 어지러운 시기에 예술인으로서 제대로 나래를 펼 수 없었던 시대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다. (100년) 만에 그 형식적인 미를 완성하고 찬사를 한 몸에 받을 즈음 산조는 지금까지 있었던 곡들을 재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작곡의 탄생을 요구받게 된다. 이때 등장한 이가 황병기다.
숲, 침향무, 비단길 등 국악 음반으로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고 국내 음악계에 온통 서양 음악이 주를 이루던 시절에 세계의 무대에 우리 산조를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음악 전도사란 찬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음악을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감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전까지 연우 연주자들처럼 전통 산조에 몰입했던 그가 호련히 가야금 창작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가야금 곡을 처음으로 작곡한 것이 62년인데 그때서부터 제가 작곡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젊은 층에서 말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본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술이라든가 특히 미술 문학 이쪽에서는 옛날부터 새로운 창작이 계속 있었잖아요. 음악에서만 없었지. 사회문화 전반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작을 거듭하고 있을 때 유독 우리 국악만이 정체와 답습을 거듭하고 있다는 걸 황병기는 깨달았다. 당시만 해도 실험적이었던 그의 창작은 이후 새로운 창작 국악에 대한 물꼬를 텄고 산조를 비롯한 국악이 대중들에게 한층 다가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황병기 선생의 1970년대 작품을 보면은 특히 산조와 많이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단길이나 침향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작품은 아시아적인 정서를 담고 있고요. 또 아시아 인접 국가의 현악기의 그 연주법도 가야금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산조와는 또 다른 한국의 가야금악의 새로운 전통이 생기고 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한 거죠. 산조가 처음 탄생했을 때 당시 시대적인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냈듯이 황병기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요즘 사람들이 교감하는 음악의 틀과 가락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락을 열심히 연주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변화 요구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예술성과 대중성 면에서 모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창작이죠. 우리 시대 음악이 나와야죠. 물론 산조의 가치는 영원할 거예요. 그건 아주 이 가야금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바이블 같은 거예요. 서양 음악으로 따지면 바하 음악 같은 거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새로운 음악이 계속 훌륭한 음악이 나와야죠. 우리 시대에 맞는 음악이. 1980, 90년대에 들어 우리 국악계에 새로운 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크로스오버나 퓨전이라는 기법을 통해 국악이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음악에 현대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전통 음악에도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서양 음악 교육을 중심적으로 받은 신세대 작곡가들이 새롭게 활동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세기 우리 음악사가 서구 음악과의 갈등과 수용, 변화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서구 음악과의 활발한 변주가 반가울 리만은 없다. 외래 음악의 파고에 밀려 생존을 근심하던 이전의 국악인들에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전통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여전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연주자들은 이제 전통 산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창작 음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산조는 기본인데 지금 그 대중성과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대 음악과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뭐 25연이라든지 그런 개량 악기들도 연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그 전통 음악에만 국한을 할 것인가, 현대 음악과 같이 병행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악 독주곡이자 음악 예술의 총체인 산조. 산조의 살아온 100년이 명인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제 산조에 나아갈 100년은 우리의 몫이다. 산조라는 그릇에 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 것을 전수해 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덕분으로, 그분이 기생이 됐든 광대가 됐든 사회 계급이 낮든 높든 관계없이 그분들의 덕분으로 지금의 전통음악이라는 아주 소중한 음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을 뿌리로 해서 21세기 다음 세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음악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